안녕하십니까. 방문가에서 민법 강의하는 이승현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 강좌를 할 거고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고 제 이름은 이승현입니다. 먼저 이게 입문 과정이니까 전체적으로 민법이 어떤 과목이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과목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은 1차 과목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1차 과목이 민법하고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민법. 그럼 도대체 민법이란 뭐 하는 과목이냐 그랬더니, 입문서는 128페이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법률 관계를 따지는 법을 우리가 민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법률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민법에서는 인간관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철저하게 법률 관계만 따집니다. 인간관계 따지지 않는다. 법률 관계. 그럼 이제 법률 관계가 뭐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법률 관계란 권리와 의무 관계를 우리가 법률 관계라고 그래요. 법률 관계, 권리와 의무 관계, 이 말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집주인하고요. 다 설명할 텐데,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계약을 하는 순간에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법률 관계. 그러면 집주인을 우리가 설정자라고 하고 세입자를 전세권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권리와 의무 관계만 따지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집주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러니까 즉, 전세권 설정자를 우리가 집주인이라고 그래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집주인인데 집을 세입자에게 세를 줬다. 그러면 집주인의 입장에서 권리와 의무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즉 집주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겠어요? 권리라는 게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거고요. 또 의무는 만약 2년짜리 계약을 했다면 2년 동안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 권리 의무. 그런데 이 집주인에게만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입자, 전세권자에도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당연히 2년짜리 계약을 했다면 전세권자는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의무는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떤 법률 관계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계속 강의를 할 때마다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되면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위치에서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권리 의무.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국가가 법을 만들 때는 강자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약자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게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되면 자,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위치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권리가 있다는 게 좋겠어요? 의무가 있다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권리지, 권리.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느냐 이것만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말, 지금 이 강의를 지금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법은 처음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법이라는 과목, 즉 법 공부를 하는데 이걸 요즘 공인중개사 추세도 그렇고요. 이게 단순 암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이게 무슨 말인 건지 뜻을 이해하고 물론 암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해야 현장 가셔서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오든지 간에 이게 대처가 된다. 그래서 누구한테 처음 민법을 이게 듣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저를 봤다는 것 자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제 민법 강의를 가지고 합격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법을 이제 공부할 건데요. 자, 민법이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관계를 따지는 법을 우리가 민법이라고 그랬어요. 인간관계 따지지 않는다.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전체 민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민법 총칙이 있고요.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물권법부터 보시죠. 자, 물권법. 자, 말 그대로 해보면 물건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됐다. 이걸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세를 줬다. 그 물건에서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된다. 이걸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하고요. 자, 채권법이 있는데 채권법이란 물건 때문에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위 때문에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줬다. 채권자. 빌려가신 분은 채무자가 되겠죠. 한 달 후에 갚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한 달 후가 되면 나는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상대방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그 행위 때문에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됐다. 이걸 규율한 법을 우리가 채권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 요강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출제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돈을 빌려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계약하는 거잖아요. 계약. 그러니까 전체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만 우리 시험에 나와요. 나오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민법에 보면 우리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라고 친족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상속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4가지 법인데 물건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된다. 사람의 어떤 행위 때문에 권리 의무가 발생된다. 가족의 범위, 상속받을 수 있는 범위 이 4가지인데 이걸 제가 옮겨보면 이게 물권법이고요. BX 이게 채권법이고요. 자, 이게 친족법이고요. 자, 이게 상속법 그렇습니다.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됐나요 법이?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X가 겹치죠. 그래서 X를 이렇게 앞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그럼 이 X를 뭐라고 부를 거냐? 법을 쭉 만들어 놓고 봤더니 물권법에서 사용됐던 용어가 말이죠. 채권법에서 또 사용이 되는 거고요. 다시 친족법, 상속법에도 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어와 규칙들이 계속 겹치는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앞으로 뽑아놨다. 이 X를 가리켜서 우리가 민법 총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 법에 공통된 사항을 앞으로 뽑아놓은 걸 우리가 민법 총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는데 일단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물권법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되고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친족법하고 상속법은 출제가 안 됩니다. 출제가 되지 않고 대신 민사특별법이 있는데 특별법 이건 일반 민법이고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특별한 상황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하고 여기서 6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러면 어디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특별법 이 파트예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특별법을 하지 아니하고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자 계약법 이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하는 게 우리 입문서의 128페이지 법률관계, 인과관계를 설명한 거고요. 자 129페이지 가보시죠. 법률의 의의가 있는데 자 하기 전에 자 민법 총칙부터 시작합니다. 민법이란 권리와 의무 관계를 따지는 걸 우리가 민법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나한테 권리가 있다는 게 좋을까요? 의무가 있다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권리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권리만 생각하시면 된다.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됐을 때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자 권리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권리. 그래서 민법 총칙도 말이죠.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 변동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주체, 객체, 변동 이렇게요. 그러면 권리는 누가 누릴 거냐 그랬더니 사람이 누린다 이러시면 돼요. 사람이 권리를 누리는데 객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누려요. 그럼 물건은 우리가 부를 때 부동산과 동산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부동산은 뭐냐? 그러니까 움직이는 재산, 움직이지 않은 재산. 여러분들 갖고 싶은 부동산 2가지만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보세요 크게. 갖고 싶은 거? 땅 가지고 싶지 토지. 그리고 또 건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부동산 그러면 2가지만 의미할 거예요. 토지와 건물 2가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토지, 건물, 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누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똑같아요.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동산을 중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동산을 지워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토지,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누린다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토지 건물에서 권리를 누리는데, 자, 가장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변동은 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취득,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은 상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법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갑과 을이 둘이 이렇게 매매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한 사람은 무슨 득 하는 거고 취득 하는 거고 한 사람은 무슨 상실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부르신다. 다시요. 우리가 토지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서 권리를 갖다가 자,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건데요. 중요합니다.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자,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취득과 상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효과다 이 말이지. 그럼 잠깐 봐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원리를 좀 알아야 되냐면 제 이름이 이승현이거든요. 제 이름이 이건 저를 부르는 호칭 아닙니까? 근데 저를 이승현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저를 민법 선생이라고 불러도 된다. 같은 말이죠. 근데 저는 집에 가면 저한테 이승현 민법 선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집에 가면 저한테 말할 때 저를 지훈이 아빠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천사가 딸 이름이 지훈입니다. 그러면 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를 부르는 호칭이 이승현이라고 해도 저고요. 민법 선생이라고 해도 저고요. 지훈이 아빠라고 해도 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법 자체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다른 과목과 다르게 다른 과목은 A면 A야라고 끝나는데요. 민법은 이 하나를 두고 부르는 게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뭔가 지금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말이죠. 자, 변동이 일어났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법률 효과가 어떻다, 뭐 효과, 효력 이렇게 뭐 물권, 변동 마찬가지 전부 다 효과 이런 말들이 보일 텐데 앞으로 효과란 말이 나왔다면 한 사람은 취득, 한 사람은 상실인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토지 건물을 무슨 득하면 취득하면 반대 사람은 상실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오늘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뭐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취득할 수 있다. 요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무슨 말이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토지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다가 그게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한 사람은 무슨 득? 취득. 그러면 반대 사람은 상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다고? 법률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전체 민법 총칙인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주체가 출제가 안 돼요. 객체가 출제가 안 되고 권리 변동부터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죠. 이게 그러면 권리 변동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법률 효과라고 하고 효과 나타났다는 말은 한 사람은 무슨 득? 취득. 한 사람은 상실. 이렇게 돼 있으니 이제 토지 건물을 어떻게 취득할 거냐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취득. 자,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을 이제 취득하는 방법이 나올 텐데요. 자, 머릿속에 토지와 건물만 취득을 하시면 돼요. 자, 그거 얘기를 하시면 된다. 토지 건물. 그러면 토지 건물을 어떻게 취득할 거예요? 이 말인데 첫 번째가 자, 취득 보시죠. 취득. 자, 토지 건물을 내가 처음부터 가질 거예요. 처음부터 가질 거예요. 이걸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자, 건물을 내가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건물을 처음부터 취득하겠죠? 그럼 무슨 취득했다고? 원시 취득했다고 불러달라는 소리고. 그런데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취득할 수 있으나 누군가 가지고 있는 걸 이어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죠. 그걸 우리가 승계 취득한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가질 수도 있고 이어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다.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고요. 이전적 승계, 또 한 가지가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를 했다. 그럼 내가 이전 받아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전적 승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전이 됐다는 말은 모든 권리를 그대로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걸 설정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자, 설정적 승계는 이거 봐보세요. 갑이 예를 들어서 건물의 소유자야. 그러면 얘가 건물의 소유자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죠. 봐보세요. 어떻게? 사용가치, 교환가치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매매가 아니라 여기다가 전세권을 설정해 또 해볼까요? 이렇게 전세권을. 그러면
사용할 수도 있고, 자, 처분할 수도 있는데, 2년짜리 계약을 했다는 말은 요 사용 가치를 얘한테 떼어주는 거 아닙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이렇게 떼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부를 때 무슨 설정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받아간 사람을 무슨 권자 이렇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가 법률 관계라는 걸 따지려면 권리와 의무 관계를 따져야 하니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 그럼 나한테 권리가 있다? 그러면 반대 사람에게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뒤에 무슨 설정자 보세요. 떼어주는 사람을 설정자라 하고 받아간 사람을 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다시 볼까요? 여기. 자, 감히 건물의 소유자야. 그러면 자, 요렇게 소유자니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교환.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는 말의 그 개념이 뭐 땅을 처분했어요. 뭐 아파트를 처분했어요. 그 처분한다고 하는 개념이 교환하는 거죠. 돈하고 바꾸는 거. 그러면 다시 옮긴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요. 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자, 드디어 나왔는데 전세권 설정 이 말 쓰잖아. 우리 현실에서요. 그러면 자기 건물이지만 이걸 매매를 했다고 하면 통째로 다 넘겨주는 건데 설정했다는 말은 사용가치만 이렇게 떼어준다 이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설정행위라고 부릅니다. 설정행위. 그리고 이렇게 떼어주는 사람, 이 사람을 설정자라고 하는데 그림을 보니까 이게 소유자 아닙니까? 소유자.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거나 책을 읽으실 때 뒤에 무슨 설정자가 붙었다 그러면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상권 설정자, 뭐 저당권 설정자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무튼 뒤에 설정자란 말이 붙었다. 설정자란 말이 붙었다. 그러면 누구라고 하시면 돼요? 소유자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돼요. 요거. 그리고 그 소유자로부터 어떤 권리 하나를 떼어받아 왔어요. 그걸 무슨 권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입자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설정자와 권자 관계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뒤에 약속을 해요. 뒤에 설정자란 말이 붙었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소유자다. 이렇게요. 자, 연습을 다시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걸 소비 대차 이러는데요. 자, 갑이 을에게 와서요. 1억만 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운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을 뭐 하려고 빌려가요, 우리는? 돈 빌려서 뭐 하려고 그래? 쓰려고 빌려가는 거지. 그게 소비예요. 그러니까 소비대차라는 게 말 그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를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을 우리가 채권자 이렇게 불러요. 돈 빌려간 사람은 채무자이겠죠.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이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자,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는 싶은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해요?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겠지. 그래서 자, 뭐가 필요했냐면 안전장치가 필요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자, 돈을 빌려주면서 자, 이거 안 갚을 수도 있어. 불안해. 그래서 안전장치라는 말을 우리가 담보라고 부릅니다. 이걸 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언어 중에 뭐 담보가 되어야 하는 거지, 담보가 돼야 되지, 그 말이 안전장치인 거예요. 담보라는 말이 안전장치인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서 말이죠. 채무자가 안 갚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반대로 채무자도 채권자가 불안하니까 안전장치로 바꿔보세요. 담보로 이 부동산을 맡겼어요. 이렇게. 어떻게 맡겼어요?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나중에 혹시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 부동산을 안전장치로 담보로 잡아놓고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로 넘겨서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용어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자, 얘를 보세요. 채권자가 돈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저당권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거지. 얘를 부를 때 갑은 지금 부동산 소유자 아닙니까? 부동산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설정자. 그래서 얘를 부를 때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부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뒤에 설정자가 붙었다. 이거 소유자 아닙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돈을 빌려가면서 자기 부동산을 안전장치로 담보로 제공했어요. 이 소리.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나중에 저당권편에 가보면 문제를 풀 때 채무자가 이래요. 근데 갑자기 저당권 설정자가 순간 당하기가 쉽다. 같다는 걸 아시면 돼. 저를 이승현이라고 불러도 되고 지훈이 아빠라고 불러도 되고 민법 선생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이게 다 같은 언어예요. 이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온 것 같죠? 자, 우리가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을 처음부터 취득한다 그러면 원시 취득했다고 불러주는 거고요. 자, 만약에 그걸 누군가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을 내가 이어받아서 취득할 거야. 그러면 승계 취득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어받아 올 건데 그 사람의 토지 건물이 있는 권리를 그대로 다 받아오면 이전했다는 말을 쓰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받아오면 설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설정이라는 말. 그래서 설정자라는 말과 이제 권자를 구별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뒤에 설정자라는 말이 붙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고 소유자를 우리가 설정자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을 권자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변경이 있는데 그 변경은 그 1월 달에 정규 간다 때 하도록 하고요. 자, 상실 소멸인데 내가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자, 그게 없어질 수도 있겠죠. 상실 소멸. 근데 여기서는 절대적 상실이라는 말이 있고 상대적 상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절대적이라는 이 말을 다른 글자로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다야, 다. 다가 되는 거고요. 절대적이 보이면 다로 바꾼다. 자, 그 절대성, 절대적 그런데 이게 물권의 성질이고요. 물권의 성질. 그러면 상대성, 이게 절대적이냐 상대적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 말. 자, 이건 채권의 성질이다 그랬는데 자, 물권이란 좀 전에 자, 물건에 대한 권리를 줄여서 우리가 물권이라고 그래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줄여서 물권이라고 한다. 그럼 물건은 뭐냐 그랬더니 자, 부동산이죠. 부동산하고 동산을 묶어서 우리가 물건이라 하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두 가지를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채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다른 게 필요치 아니하고 건물로 해볼까요?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 건물이 멸실됐다고요. 그러면 나도 가질 수가 없고 세상 모든 사람 다 가질 수 없는 거죠. 그걸 절대적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말, 절대성이라는 말이 보이면 한 글자로 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 상실은 뭐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앞에 계신 분하고 내가 매매를 했다. 이렇게 매매를. 그러면 나는 상실이지만 다른 사람은 이걸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도 없고 다 없다를 절대적 상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는 없지만 특정된 누군가랑 갖는 걸 우리가 상대적 상실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이 토지 또는 건물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한 사람은 취득, 한 사람은 상실. 그러면 효과가 있다. 이 소린 거예요. 근데 그 토지 건물을 이제 취득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어떻게 취득할 거야? 처음부터 가질 거야? 원시 취득 불러달라는 소리고 누군가 가지고 있는 걸 이어받아서 취득할 거야? 이걸 승계 취득한다 그러는데 앞사람의 토지 건물에 붙어있는 모든 권리를 그대로 다 받아오면 이전이라는 말을 쓸 거고요. 그 권리를 앞사람의 권리 중에서 두 개 중에 하나만 내가 하나만 이어서 받아올 거예요. 그러면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뒤에 무슨 설정자란 말이 붙었다. 소유자라고 이러시면 돼요. 설정자 입구로 부동산 소유자다. 그리고 무슨 권자 관계 이렇게 하나를 정리해 주시고 내가 토지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도 없고 세상 모든 사람도 다 없는 상태. 이걸 우리가 절대적 상실이라고 부른 거고요. 나는 없지만 누군가는 가지고 있다. 상대적 상실이라고 한다. 여기서 알아야 될 단어. 절대적은 다야. 그리고 상대적은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없지만 특정한 사람은 누군가 갖는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자, 권리 변동에서 자, 취득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시험 범위가 민법 총칙에서 말이죠. 총칙에서 자, 권리 주체와 권리 객체, 권리 변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 가지인데 주체와 객체는 시험에 안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시험 범위냐? 권리 변동부터가 시험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권리 변동부터 하면 되는데요. 권리 변동과 같은 말이 무슨 말이죠? 변동과 같은 말이? 변동이 났다. 한 사람은 무슨 득? 취득. 한 사람은 상실. 그러면 법률 효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꿔야 됩니다. 민법은. 그러면 저를 이승현으로 불러도 된다. 민법 선생이라고 불러도 된다. 지훈이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 이렇게 하듯이 권리 변동과 같은 말이 법률 효과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말이죠. 여기다가 제가 권리 변동이라 적지 아니하고 법률 효과라고 적어도 이게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니까 다 같은 말. 변동. 그렇죠? 변동. 자, 취득, 상실. 그러니까 쉽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토지 건물을 무슨 득 하고 싶어요? 취득하고 싶어요. 이게 효과예요. 취득 효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취득 효과. 근데 이런 효과가 발생되려면 무조건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무조건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렇게 가장 큰 기본 틀이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효과는 생기는 거예요. 요건을 갖춰야 효과가 생긴다. 여러분들로 한번 해볼까요? 효과. 우리나라에서 효과, 부동산을 중개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요건.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중개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 이게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그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소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자, 사람을 죽였다요. 죽였다.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 근데 갑이 사람을 죽일 때 말이죠. 고의로 죽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과실로,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 사람은 살인죄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과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되면 이건 과실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살인죄의 구성 요건이 이걸 구성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야, 너 민법 시간인데 너 왜 형법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자, 이걸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살인죄가 되려면 요건 고의로 죽여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자, 요건 갖췄잖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이거거든요. 효과. 그럼 얘는 5년 이상 징역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요건이 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렇게 되면 과실치사죄가 되고 자, 효과 나올 텐데 얘는 효과가 2년 미만의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형법의 구성 요건이거든요. 왜 이걸 했냐면 지금 입문 과정이고 법을 지금 배워야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 민법을 먼저 만들었을 것 같아요? 형법을 먼저 만들었을 것 같아요? 형법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왜?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형법의 이론이 그대로 민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건 갖추면 무조건이야. 요건 갖추면 효과는 발생이 되는데 형법에서 효과는 얘를 감옥 보내는 거예요. 근데 민법에서 지금 이 효과라고 하는 녀석은 효과는 우리가 토지 건물을 무슨 득? 취득이라는 효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효과 발생, 민법에서 효과는 무슨 득 하는 거예요? 취득.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토지 건물을 취득할 거냐 말 거냐가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론은 자, 뭔가를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을 무슨 득 하려고 그래? 취득했어요. 효과예요. 그러면 무조건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있어요. 무조건 요건 갖춰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나중에 물권법에도 연결되고 민사특별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효과라는 게 발생, 효과 어렵잖아요. 효과 취득하려면 요건을 갖추세요. 이거예요. 자, 이렇게. 근데 요건이 두 가지가 있으니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의 규정이 있다. 지금 이런 논리입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자, 이걸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 의리말이죠. 갑의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취득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발생되는 모양이 두 가지야. 그러면 을이 이 건물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편하게 해보세요. 우리가 토지 건물 취득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 자, 매매라고 하는 행위를 하시면 무슨 득 할 수 있는가요? 취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쉬워? 근데 이 취득이라는 단어를 뭘로만 같은 말이 뭐예요?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데
취득과 같은 말이 뭐예요? 효과.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법률 행위를 하면 어떤 행위를 하면 자 효과는 생기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법률 용어라. 그러니까 행위를 하면 효과는 생기는 거예요.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꼭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해야만 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 아버지가 건물을 가지고 계셨는데 돌아가셨더라 상속. 그러면 상속인이 무슨 득 할까요? 취득. 그러면 또다시 효과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랑 나랑 행위한 적 없어요. 계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게 법정이 되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법에다가 정해놨다니까요. 취득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구조가 이래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직접 법률 행위를 하면 취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법률 행위를 한 적은 없지만 법에서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면 취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쉬워요. 그런데 이걸 이제 살짝 바꿨을 때가 문제인데 그러면 결국은 봐봐요. 취득하는 모습은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 행위를 해도 취득할 수 있고 법률 행위 한 적은 없지만 법에서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면 취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문제를 줄 때는 만약에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모습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효과라는 말을 취득으로만 바꿔달라 이 소리입니다. 효과라는 말을 취득으로만 바꿔달라. 그러면 효과 취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법률 행위를 하면 취득할 수 있어요. 효과 나옵니다. 법률 행위 한 적 없지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면 취득할 수 있어요. 효과는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소리.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고 싶어요. 그럼 취득이 효과죠. 취득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법률 행위 이런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게 일반적일까요? 법률 행위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인중개사 책은 시작 자체가 법률 행위를 배우는 이유가 법률 행위를 해야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법률 행위를 해야 무슨 득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법이 여러분들에게 토지 건물 취득하고 싶잖아 이렇게. 그러면 뭐 하라고? 법률 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해서 우리가 토지 건물을 취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 행위가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률 행위 의의입니다. 의의가. 자, 그리고 한 장을 이제 넘겨보시면요. 130페이지 이제 법률 행위를 배울 거예요.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 뭐야? 그랬더니 이게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행위를 하면 효과가 발생된다고 그랬으니 한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들어있고 시험에 출제가 안 될 테니까 그냥 가볍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고 봐보세요. 쭉쭉쭉 가보니까 법률 행위는 요건이잖아요. 행위하면 효과가 발생되는 요건이잖아요. 행위하면 효과 나온다. 효과가 나오려면 요건 그랬으니까 법률은 법률 요건이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의사표시는 뭐야 그랬더니 자 어떤 법률 효과 또 나와요. 또 효과.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 또는 상실의 마음을 의사로 하고 이걸 밖으로 드러내는 걸 표시한다고. 의사 표시. 그리고 종류가 있는데 종류. 자 종류를 이제 나눠보면 자 의사표시 개수. 자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고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행위하면 효과 나오는 거예요. 효과 요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행위를 하면 효과, 행위하면 효과, 행위하면 효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행위하면 효과 나오는데 이것도 행위고 얘도 행위잖아요. 근데 앞에 단독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자 13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 단독 혼자 말씀하시고 바로 효과가 발생되는 것들을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불러주세요야. 이렇게 불러달라요. 불러달라. 그러면 혼자 말씀하시고 바로 효과가 발생되는 걸 단독행위라고 불러달라.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있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우리 몇 번 이제 듣게 될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몇 번 들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상대방이 있다 없다는 표현이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이야, 특정.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소린 거예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혼자 말씀하시고 바로 효과는 발생이 되는 걸 단독행위라고 불러달라. 근데 혼자 말씀하시는데 그 말할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다. 거기다가 말을 해야 효과가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이렇게 자 갑과 을이 둘이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을이 갑에게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자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기를 당한 갑은 자 이 매매 계약을 무슨 소 할 거예요? 취소를 이제 하실 텐데 편하게 들어보세요. 취소할 거야. 그러면 갑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을 사기친 애가 자 동의를 해줘야 취소가 돼요? 얘가 승낙을 해줘야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의 승낙 필요 없이 갑이 혼자서 나 취소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얘는 상실이고요. 얘는 다시 복귀잖아요. 취득. 혼자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의 즉 동의 승낙 필요 없이 혼자 말씀하시고 바로 효과가 발생되는 걸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까지 했어요. 단독행위. 근데 이제 상대방이 있다는 게 갑은 이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약을 한 을에게 해야 되는 거지. 계약하지도 않은 다른 데 가서 취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어요. 10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2개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이거 취소할 거잖아. 그러면 취소, 봐보세요. 이마트 측에서 동의를 해줘야 취소가 아니라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저 혼자서 말이죠.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로 갈 때 이마트를 가셔야 돼? 홈플 가야 돼? 이마트 가야 우리가 취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취소, 혼자 말씀하시고 효과는 발생될 건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이 소리예요. 거기 가서 해야 됩니다 이 소리라고. 거기 가서 해야 됩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취소, 추인, 해제, 해지, 채무, 면제 이런 것들 그 특정된 누구에게 해야 효과가 생긴다. 이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불러달라 이 소리. 불러달라. 그러면 이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이 혼자 말씀하시고 바로 효과는 발생이 되는데 특정된 누구에게 해야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해도 된다. 자, 유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언 사람 있죠. 유언. 자, 제가 유언하고 싶어요. 앞에 계신 분이 저한테 동의 승낙을 해줘야 유언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냥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지, 단독행위. 근데 이게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려면 특정 안 돼 있어요. 꼭 제가 와이프 손잡고 해야만 됩니까? 아니에요. 천사 같은 제 딸 손잡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앞에서 할 수도 있고 어디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 사람이 있다 없다 뜻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뜻인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계약은 뭐겠까요? 이제 계약은 자 이건 혼자 하고 바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매매 계약할 때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필요하지. 자 내가 청약했어요. 너 살래라고 물어봤어요. 자 매매 계약이 되려면 상대방이 뭐 해줘야 돼? 동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자 말하고 효과 발생되면 단독행위라고 불러라.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효과가 발생이 되면 계약이라고 불러라. 이런 소리가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합동행위는 뭐냐 이건데 쉽게 하세요. 이것도 행위야. 그러니까 효과는 발생이 되어야 할 건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떤 효과가 발생되면 합동행위라고 불러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혼자 하고 효과가 발생되면 단독행위라고 불러라. 근데 그 말할 사람이 특정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이 세 가지는 암기해 주셔야 돼. 유제포라고.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해서 자 이건 계약.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효과가 발생되면 합동행위를 했다 하고 무슨 총회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이건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나눈 것도 법률의 종류를 나눈 거고요. 그리고 효력 발생에 따라서 나눈 게 있는데 이건 1월 달에 하도록 할게요. 이건 1월 달에.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복습. 자, 법률행위는 뭡니까? 이랬어요. 법률행위는 뭐예요? 그랬더니, 자, 바로 행위를 하면 효과가 발생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요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종류가 있는데,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자, 혼자 말씀하시고 효과가 생기면 단독행위, 그 말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말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특정되어 있다,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해요? 시작. 유제포라고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 유제포. 이렇게요. 그리고 자,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되면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불러다는 소리고, 합동행위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떤 효과가 발생되면 합동행위를 했다라고 부른다까지. 그죠? 자,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131페이지 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 거기 보면 131페이지에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이제 유효요건이 있는데, 자, 법률행위가 어떻게 보면 성립이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거, 매년 한 문제 나오는 유효요건, 여기서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